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음에는 절대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새로 만난 사람도 어딘가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인데 왜 자꾸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나는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용기의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매우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의 작동입니다. 카를 융은 이 메커니즘을 평생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치유의 기회를 찾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 패턴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반복은 치유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같은 드라마가 다른 배우들로 계속 공연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다른 관계에서 재현하는지, 이 무의식적 반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패턴을 인식하고 투사를 거두어들여 마침내 그 오래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값진 내면의 작업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은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거대한 부분은 수면 아래, 즉 무의식의 영역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대부분은 바로 이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기억의 창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살아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 시도합니다. 꿈을 통해, 강렬한 감정을 통해,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 패턴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유형의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고 같은 상황에서 계속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를 직면할 준비가 되었냐고. 문제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더 강하게, 더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중요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읽는 대신 배달부를 탓합니다. 즉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이것이 무의식적 반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핵심에는 대부분 부모와의 초기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부모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 이 절대적인 의존성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는 단순히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지에 대한 최초의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원형적인 템플릿을 형성합니다. 엄마가 내가 울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빠가 내 실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모든 경험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초기 경험은 이후의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렌즈가 됩니다.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즉 부모가 일관성 없이 반응했을 때, 감정적으로 냉담했을 때, 과도하게 통제했을 때, 혹은 명시적인 학대가 있었을 때 아이는 다른 믿음을 형성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은 조건부다, 가까워지면 언젠가 상처받는다, 나는 결국 버림받는다. 이런 믿음들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감각과 감정과 함께 새겨진 살아있는 기억들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눈물이 나오려는 느낌. 이런 신체적 감각들이 그 믿음과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러한 감정으로 충전된 심리적 복합체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컴플렉스는 부정적인 뜻으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주제 주변에 모여든 감정, 기억, 이미지, 신체 감각의 묶음입니다. 어머니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머니 컴플렉스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패턴의 총체입니다. 어머니가 과보호적이었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율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면 그 아이는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냉담하고 거리를 두었다면 그 아이는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비판적이었다면 그 아이는 권위 있는 인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반항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했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 역할을 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함을 요구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계의 반복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향해 끌립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곧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감정적 패턴이 바로 그 익숙함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를 두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다가갔다 물러서는 회피적인 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도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깊은 곳에서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그 차가움을 녹일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무의식의 치유 시도입니다. 어릴 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차가운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그 경험을 이 관계에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부분 같은 결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패턴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반복 강박의 본질입니다. 치유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처를 강화하는 역설. 그리고 이 반복이 충분히 많이 쌓이면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상처받는다. 나는 항상 사랑받지 못한다. 좋은 관계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의식되지 않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의식되지 않은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의식된 것은 선택의 영역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투사입니다. 투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속한 것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화를 잘 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화를 내면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억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된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로 투사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은 화를 내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항상 화를 낸다고 느낍니다. 또는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투사의 작동 방식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안의 무언가를 타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반응 이상으로 강렬하게. 관계에서 투사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했던 사람은 파트너의 작은 기분 변화에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지금 이 파트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 사람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단순히 피곤해서 조용한 것인데도 그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황 수준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관계에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파트너가 뭔가를 지적하면 그것이 아무리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방식이어도 그 사람은 비판받고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콤플렉스가 파트너에게 투사된 결과입니다. 이 투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것을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강렬하게 끌렸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강렬하게 거부감이 들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강렬함이 바로 투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사람을 통해 활성화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 자체가 투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특별한 빛을 보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 줄 것 같은 느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감정.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이 강렬함의 상당 부분은 우리 자신의 미완성된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안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안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반대 성격의 측면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보통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되지 않은 내면의 상상을 실제 인물에게 투사합니다.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압도적인 끌림을 느낄 때 그 여성은 종종 그 남성의 아니마가 투사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보이는 특별한 아름다움, 신비로움, 깊이는 실제로는 그 남성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그녀를 통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의 그녀가 투사된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많은 관계가 처음에 열정을 잃고 실망으로 바뀌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내가 찾던 것이 실제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대신 내 안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핵심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투사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투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투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내면을 향한 솔직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투사를 알아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강렬한 감정 반응을 신호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그 강도에 비해 너무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은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없이 극도로 좋거나 이유 없이 극도로 싫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상처가 올라오거나 이런 순간들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오래전 어딘가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 어릴 때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느낌과 비슷한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경우 그 딸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파트너가 감정적으로 표현적인 사람일 때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면서도 그 끌림이 불안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에게 그 기대를 투영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극도의 자기 비판에 시달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내면 투사입니다. 아버지의 판단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융의 용어로는 내면화된 부모 이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형성된 부모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실제의 부모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반영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우리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패턴을 끊을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의식화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패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 안에 있을 때는 그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자신이 어떤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맺어온 주요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연인들, 가까운 친구들, 직장 관계들. 공통적인 패턴이 있나요?
내가 자주 경험하는 감정의 패턴이 있나요? 비슷한 유형의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는 않나요?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나요? 이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적응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결입니다. 현재의 패턴을 과거의 경험과 연결하는 것.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어릴 때 어떤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지적인 이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함께 수반될 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오,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식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투사의 철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투사해온 것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해온 것들, 상대방에게서 보았던 것들, 상대방을 향한 강렬한 반응들 안에서 실제로는 나의 무엇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어릴 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이 지금 파트너에 대한 기대로 투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아무리 인정해 주어도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느끼는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사를 철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지워왔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한다는 기대, 상대방이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대신 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투사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의 그 사람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관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공감입니다. 내 안의 내면 아이를 외면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그 아이에게 공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 이것을 내면 아이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아이 곁에 지금의 내가 어른으로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 곁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것.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억압해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강한 저항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감 자체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무언가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신호. 이 내면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숙련된 상담사와 함께하는 공간은 그 자체가 안전한 관계의 경험이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리 상담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기 쓰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경험한 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대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은지, 이와 비슷한 감정을 과거에 느낀 적이 있는지, 이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며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꿈 일기입니다. 윰은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이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줍니다. 꿈을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꿈의 조각들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점점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반복되는 장면, 강렬한 감정을 남기는 꿈들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들이 무의식이 건네는 단서들입니다.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면을 향한 명상, 즉 내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처음에는 잠깐씩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 이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자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선택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극이 오고 반응이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잠깐 멈추는 능력. 이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멈춤이 아주 짧을 것입니다. 반응하고 나서 나중에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어. 나 안에서 뭔가가 건드려진 것 같아.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면 그 관계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투사를 인식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그림자, 즉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의 통합이 개성화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싫어하는 것들, 특히 이유 없이 강렬하게 혐오하는 특성들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가장 강하게 표출됩니다. 내가 억압한 분노는 상대방의 분노로 투사되고 내가 억압한 나약함은 상대방의 나약함에 대한 극도의 혐오로 나타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행동으로 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화를 낼 수 있다. 나도 나약할 수 있다. 나도 질투할 수 있다.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외부에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타인의 약함이 나를 덜 위협하게 됩니다. 타인의 강한 감정이 나를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드는 내면의 작업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 몇 번의 성찰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융 자신도 이 여정이 평생에 걸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의식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대 간 전이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의 패턴을 의식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내 아이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반응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내 아이에게 다른 관계의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달라지려는 의지, 그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인식하고 그 상처가 만들어온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대를 넘어 흘러온 상처의 강을 당신의 세대에서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확한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그 의미만큼은 융의 사상 전체를 관통합니다. 무의식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운명처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상처받을 운명이라거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거나
외로움과 함께 살아야 할 팔자라거나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의식되지 않은 패턴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 안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상처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인식하고 내가 타인에게 투사해온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드리고 내 안의 내면 아이에게 내가 직접 돌봄을 건네는 것. 이 여정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더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셨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관계가 생각나셨나요? 그 감정들, 그 기억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잠시 함께 앉아주세요.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반복되던 패턴이 풀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해준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오늘 당신의 이 관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계속 걸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